이봐요! 그 사람 가방에서 뭐 훔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함에 정류장의 모든 시선이 한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창신동 버스 정류장,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는 한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치며 핸드폰만 꺼내 들었지요. 그때 한 할머니가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70세 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겁다 싶었는지 얼른 가방을 뒤적여 물병을 꺼내고 노인의 주머니를 더듬어 약 봉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노인은 서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옆집 할아버지였어요. 쓰러진 노인의 약봉지를 찾던 정숙의 손이 허공에 멈췄지요. 제가 왜 훔쳐요? 입은 약이 떨어져서 주는 건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젊은 남성은 휴대폰을 정숙의 얼굴에 들이대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요즘 이런 수법 많아요. 쓰러진 척하는 노인, 돕는 척하는 노인.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경찰 불러야겠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눈길 위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저번에 뉴스에서 봤어. 맞아. 저런 할머니가 지갑 슬쩍 했대. 노인네들 다 믿으면 안 돼. 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의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그때 건너편에서 교복 입은 소년이 터덜터덜 걸어오다 멈췄습니다. 정숙의 손주 준석이었어요. 준석의 눈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지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준석은 고개를 획 돌려 다른 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자기 손주도 쪽팔려서 모른 척하네. 불쌍한 아이, 저런 할머니 두셔서. 할머니와 손주를 아는 동네 사람 몇몇의 따끔한 수군거림이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오랜 시간 누르고 눌러왔던 그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서 끌어올랐지요. 정숙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노인의 약봉지를 정리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조심스레 노인을 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숙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들리고 주름진 눈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정숙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젊은 남성 앞에 곧게 섰지요. 40년 전에도 별별 사람 다 봤지만 당신 같은 건 처음이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류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70년대 서울 시내버스 차장 한정숙이야. 하루에 100번도 넘게 오라이. 외치며 사람들 태우고 내리던 사람이라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남성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지요. 당신 나이 때 나는 이미 두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엄마 병원비 벌고 남의 손가락질 다 받아내며 살았어. 17의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흰 숨결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나왔지요. 눈 내리는 날엔 버스 계단에 쌓인 눈을 쓸고 취객이 토한 자리도 깨끗이 치웠지. 한 번도 불평 없이. 내 손이 얼어서 동상 걸려도 승객들 표 잘라드렸어. 그러니까. 정숙은 젊은 남성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렴. 그 순간 정류장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한방눈만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지요.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보라색 머플러를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맞아요. 왜 도와주는 사람한테 그래요? 저분이 직접 도우시는데.
다른 몇몇도 동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어르신 없어요.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할머니. 창피를 당한 남성은 입술을 깨물더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잡아주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기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구급차가 도착했고 쓰러진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갔지요. 정숙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흰 눈은 그녀의 낡은 검은 코트 위에 소리 없이 쌓였지요. 버스에 오르며 정숙은 문득 오래전 자신이 외치던 오라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엔 그녀가 버스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늙은 승객일 뿐이었지요. 창신동 언덕배기 위 연탄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 문을 열자마자 쌀쌀한 기운이 정숙을 맞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정숙은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떨리는 손을 녹였습니다. 오늘의 일로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집주인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퉁명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할머니, 다음 달까지만 하세요. 월세도 밀리고 아래층에서 냄새 난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제가 좋아서 쫓아내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쉬며 나갔고 정숙은 방 한구석에 쌓아둔 폐지 더미를 바라보았지요. 그동안 모은 폐지값을 다해도 다음 달 월세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교복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준석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구석에 책가방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정숙은 손주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석의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가 보였습니다. 정숙이 펼쳐보니 거지 할매 손주라고 적혀 있었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준석에게 다가가 쓰다듬으려 했지만 준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할머니 정류장에서 봤어. 근데 나 모른 척했어.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소년의 어깨가 흔들렸지요. 애들이 너네 할머니 폐지 줍는데 그러면서 미안해요 할머니. 정숙은 말없이 준석을 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그림자가 낡은 벽에 하나로 겹쳐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방 한켠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차장 시절 입었던 제복, 단추가 하나 떨어진 하늘색 상에 낡은 모자, 그리고 바랜 백설표 설탕통이 있었어요. 정숙은 설탕통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단추 하나와 바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단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창가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단추가 은은하게 빛났지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석아, 할미가 말이다. 한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단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래도록 잊혀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석은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고개를 들었지요. 지금은 늙어서 그렇지만 할미가 한때는 말이다. 정숙의 주름진 손이 단추를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지요. 방 안의 시간은 천천히 뒤로 흘러갔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오라이를 외치던 그때로 1979년 성북구 석관동 골목 끝 24살 한정숙은 양은 대야에 빨래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애는 듯했지만 정숙은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이 귀한 겨울, 세수도 빨래도 모두 같은 물로 아껴 써야 했으니까요. 정수가 손트겠다.
그만하고 들어와. 방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마당 한 구석에 빨래를 널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연탄 아궁이에는 불씨가 겨우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방 구석에는 중학교 졸업장이 액자도 없이 벽에 핀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동네 연탄 가게에서 배달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불 빨래며 파출부 일을 다니다 과로로 쓰러져 버렸지요. 이후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일을 했죠. 정수가 공부 계속해야지. 엄마는 괜찮다. 팔이 떨어져도 일할 수 있어. 어머니는 또 기침을 하셨습니다. 정숙은 아궁이에 연탄을 갈아 끼우며 대답했어요. 엄마, 내년에 수정이 중학교 들어가야 하잖아요. 영희도 초등학교 4학년이고. 괜찮아요. 나중에 야학 다닐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한 건 정숙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여동생은 적어도 중학교는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니는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정숙에겐 가장 무거운 짐이었지요. 그날 저녁 동네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한실내 정숙이는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됐대. 가장이 집을 나갔으니 큰딸이라도 일해야지. 정숙은 모나미 볼펜을 꼭 쥐고 도시락 크기의 수첩에 글씨를 적고 있었습니다. 연탄 20장 50원, 쌀 반대 380원, 수정이 연필 50원, 엄마 약간 600원. 마지막 항목 옆에는 별표가 3개 그려져 있었지요.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정숙의 무릎을 베고 영희는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지요. 정숙은 머리맡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었습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정숙은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꿈 같은 미래가 그려졌어요. 동생들이 대학에 가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완쾌되는 모습. 정숙 자신은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정숙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정숙아, 서울 시내버스 차장 자리가 났단다. 봉제일보다 월급도 괜찮고. 어때? 정숙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만 같았지요. 네, 할게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첫 출근날 정숙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옛날 교복을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천천히 벗었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눠준 하늘색 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은 여학생의 옷이었지만 이 제복은 어른의 옷이었지요. 그것을 입는 순간 정숙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진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단추를 잠그는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단추를 잠그자 문득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어요. 뒤로 묶은 치렁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고쳐 묶고 안내양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 속 낯선 여인이 정숙을 바라보았지요. 언니, 어디가? 뒤에서 수정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이제 버스 차장 일해. 월급도 많이 받고 수정이 책가방도 사줄 거야. 진짜? 근데 언니 예뻐졌다. 수정이의 말에 정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한 정숙에게 지급된 것은 하늘색 제복, 안내양 모자, 고무밴드 달린 단화, 그리고 허리에 차는 동전 가방이었습니다. 동전 가방이 묵직하게 허리를 누르자 현실감이 밀려왔지요. 최 기사는 정숙에게 규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것만 기억해. 타는 승객은 앞문으로, 내리는 승객은 뒷문으로. 뒷문 닫힐 때 오라이 외치고 노선 외우는 건 일주일 안에 다 외워야 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참지 말고 크게 소리쳐.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기사 불러. 버스 안에선 내가 주인이야.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주인이라. 집에서는 늘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곳에선 자신이 주인이라니. 첫날은 어리버리했지만 정숙은 금방 이를 익혔습니다. 승객들에게 표를 주고 잔돈을 계산하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안내하는 일. 무엇보다 정숙은 오라이를 외치는 순간이 좋았어요. 그 한마디로 버스가 출발하는 것이 신기했지요. 정숙의 첫 월급은 7,800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전부 백설표 설탕통에 넣었어요. 설탕통은 돈이 눅눅해지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알려주셨지요. 그날 저녁 정숙은 어머니께 제일 먼저 약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와 영희에게 각각 연필과 공책을 사주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쌀 한 대박을 샀지요. 이거 받아, 수정아. 내 것. 정숙은 동생에게 새 책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수정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언니, 이거 비싸잖아. 어디서 났어? 월급 받았지. 너 중학교 가면 필요하잖아. 수정이는 기뻐하며 책가방을 안았습니다. 정숙은 동생의 기쁨에 자신의 꿈을 접은 아픔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연탄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들과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정숙은 조용히 학교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차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는 계속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동생들이 자랐을 때 정숙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연탄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방 안에서 정숙은 졸음을 참으며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흰 눈이 서울의 어둠을 덮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내양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정숙은 이미 광화문 노선 최고의 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기억했어요. 야, 정숙이네 버스 타자. 저 아가씨 웃는 거 보면 하루가 기분 좋아. 학생, 토큰 깜빡했니? 괜찮아. 다음에 2개 내면 돼. 하루는 토큰을 잃어버린 소녀를 위해 정숙이 자신의 돈으로 대신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며칠 후 정숙에게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넸지요. 이모, 고마워요. 엄마가 이거 주라고 했어요. 작은 사탕 하나가 정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버스 차장 일은 힘들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정숙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녀는 감기에 걸린 할머니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고 취객이 토한 자리를 묵묵히 치웠습니다. 변덕스러운 봄비에 우산을 놓고 온 학생을 위해 자신의 비닐봉지를 나눠주었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친절이었지만 정숙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양, 자네 같은 차장이 없어서 말이야. 기사들이 다 자네 버스 타려고 한다니까. 영업소장님의 말에 정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부심이 되었지요. 매일 밤 연탄불이 꺼져가는 방에서 정숙은 동전 하나하나를 세며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설탕통 속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언젠간 우리도 따뜻한 아파트에 살 수 있겠지. 정숙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정이와 영희가 대학에 가는 것,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정숙 자신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 버스 차장은 정숙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였지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일, 타인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차리는 일,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일, 모자가 비뚤어진 아이를 바로잡아주고 노인의 짐을 부축하고 서툰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며 정숙은 매일 100번도 넘게 외쳤습니다. 오라이, 내리실 분 없으면 출발합니다. 정숙의 오라이 소리는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숙이 세상에 보내는 작은 외침 같았지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모두 각자의 길을 잘 가세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며 정숙은 점점 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서울을 덮은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목장갑을 끼고 앞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그려졌습니다.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갔지요. 어서 오세요. 앞으로 더 앞으로. 정숙은 뒤로 밀려드는 승객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퇴근 시간에 광화문 정류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많았습니다. 모두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급했지요. 그날은 정숙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감기로 누워 계셨고 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로 바빴지요. 정숙은 퇴근하면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찐빵을 먹으며 조용히 생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오르자 정숙은 오라이를 외쳤습니다. 버스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듯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출발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창에 서리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차였습니다. 이 차가 종점에 도착하면 정숙은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약을 챙기고 동생들의 시험 공부도 봐줘야 했지요. 버스가 광화문을 지나 종로를 향해 달릴 때 정숙은 앞주머니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식은 찐빵이 있었어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정숙의 생일을 잊지 않은 어머니였습니다. 정숙이 찐빵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몸에도 아침 일찍 찐빵을 쪄주셨어요. 정숙은 그것을 퇴근길에 먹을 요량으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는 한산해졌고 종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일날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정숙은 내일의 월급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종로 3가, 종로 3가입니다. 내리실 분 계세요? 몇 명의 승객이 내렸고 버스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성탄절을 앞둔 거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정숙은 쇼윈도에 진열된 인형과 장난감들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동생들에게 저런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덧 버스에는 승객이 한 명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내려주세요. 정숙의 말에도 소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뒤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년의 얼굴은 붓고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학생, 괜찮니? 어디 아픈 거야?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이 정숙의 마음을 찔렀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나, 갈 데가 없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년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소녀는 재련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18점이 적힌 수학시험지였어요. 빨간 글씨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주로 가는 보육원에 살고 있는데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18살이 되면 나가야 해요. 오늘이 소년의 생일이라니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으로 기숙사에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겨진 시험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요. 시험 시간에 답안지를 훔치려다 걸렸어요. 절박해서 선도부들이 교무실로 끌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제 머리를 변기에 가족도 없는 도둑놈이라고 정숙은 역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18살 소년이 자신과 같은 막막한 처지에 놓인 것 같았어요.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소년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고 그 속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한강 다리에서 끝내자.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생일, 그것도 18번째 생일에 이런 결심을 한 소년이라니. 소년은 가방을 낚아채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요. 가볼게요. 그러나 그 순간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소년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문득 주머니 속 찐빵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열어 찐빵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저기, 나도 학교 못 다녔어. 동생들 때문에. 소년이 멈춰섰습니다. 정숙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나도 매일 밤 울었어. 이 일도 처음엔 창피했어. 정숙은 찐빵을 꺼내 반으로 정확히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이거 먹자. 내가 아껴둔 건데. 오늘이 내 생일이기도 해. 소녀는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누나도 오늘이 생일이에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연이지? 같은 날 태어났네. 소녀는 망설이다가 정숙이 내민 찐빵을 받았습니다. 찐빵을 다 먹고 정숙은 기사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소년이 버스에서 하룻밤 묵도록 허락을 받았지요. 겨울밤은 춥단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소년의 재련복 소매를 걷어보았어요. 팔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 이름이 뭐니? 그 질문에 소녀는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처럼 아니면 처음 듣는 질문처럼 말이지요. 이도윤이요. 도윤아, 내일 아침에 내가 내 머리 감겨줄게. 그리고 정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작지만 지금 전부인 돈을 꺼내서 도윤의 손에 올려주었죠. 그녀의 일주일 생활비였습니다. 이 돈은 네가 며칠 끼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야. 그리고 이거. 정숙은 가슴에 달린 작은 동백꽃 배지를 풀어 소년의 재련복에 달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버스 차장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내 행운의 배지야. 엄마가 줬던 거야. 너도 행운이 필요할 것 같아.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유가 필요한 친절도 있니? 약속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도윤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더 맛있는 거 먹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지피면 언젠가 큰 불이 될 테니까요. 저 군대에 지원할까 해요. 아버지처럼. 도윤의 말에 정숙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월남전에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정숙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이제는 보육원마저 떠나야 하는 소년. 그의 여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버스 안에서 둘은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윤의 꿈, 정숙의 동생들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작은 희망들. 정숙은 자신의 유일한 담요를 소년에게 덮어주었어요.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문득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생각을 했지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내 생일을 특별하게 해줬어.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물론 자고 있는 도윤은 듣지 못했을 테지만 그래도 정숙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생명 하나를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장 누님,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 올림. 그리고 그 속에는 낡은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의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지요.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월남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절반입니다. 정숙은 단추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어쩐지 이 작은 단추가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숙은 그것을 자신의 백설표 설탕통 속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도윤아, 부디 무사히 잘 지내길. 언젠가 다시 만나길.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버스에서 재련복 입은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정숙은 자신이 준 돈과 배지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단추는 마치 약속의 증표 같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리고 그때는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약속.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정숙은 버스 차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설탕통에 넣어둔 단추지만 젊은 시절엔 단추를 항상 가방 안쪽에 넣고 다녔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때마다 정숙은 그 작은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힘을 얻곤 했지요. 창신동 달동네 단칸방. 정숙은 창가에 앉아 폐지를 묶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진흙과 먼지가 끼어 있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는 고작 3,200원 어치. 내일 이 돈으로 손주 준석이의 우유 한 팩을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정숙은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준석이가 보고 싶어 했던 성공한 사람들 프로그램이라 끄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텔레비전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기도 했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찐빵으로 시작해 외식업계 신화를 쓴 정간의 찐빵 회사 최도윤 대표입니다. 정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귀가 솔깃해졌지요.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반백의 머리에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45년 전 광화문 종점 버스에서 생명을 구해주신 차장 누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제게 주신 찐빵 반쪽과 동백꽃 배지, 그리고 죽고 싶던 그날 절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화면 속 최도윤 CEO의 손에는 낡은 동백꽃 배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랬지만 정숙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자신이 소년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배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한강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18살 생일, 보육원을 떠나야 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차장 누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늙고 거친 손가락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지요. 45년 전 그날 밤, 눈 내리는 버스 안에서 나눈 찐빵과 약속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님,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날 밤 누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제가 창업한 정관의 찐빵의 로고도 반으로 나눈 찐빵 모양인 것은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단추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단추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소년이 남긴 아버지의 유품, 그의 마음의 절반이라고 했던 그 단추. 현실의 무게가 갑자기 정숙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손주 준석이 학교에서 할머니는 폐지나 줍는 할머니라고 놀림받는 상황, 집주인의 퇴거 통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인데 저 아이는 저렇게 멋지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정숙은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 도와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겠지? 그러나 다시 새빵을 구할 형편도 안 되는데 자존심만 세우다 손주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석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준석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정숙은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석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폐지 줍는다고. 그리고 이거. 준석이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일까지 10,000원 가져와. 안 가져오면 더 맞을 줄 알아. 거지 새끼.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주까지 고통받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숙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PD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숙이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곧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틀 후 정숙의 단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잘 다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차장 누님. 최도윤은 정숙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그의 손에는 45년 동안 간직해온 동백꽃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날 밤 누님이 아니었다면.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잘 자랐구나, 도윤아. 정말 대견하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숙과 준석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석은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식당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도윤은 식사하는 내내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날 이후 군에 입대하고 전역 후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 지금의 외식 체인을 일구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누님, 제 회사 로고 보셨나요? 반으로 나눈 찐빵이에요. 그날 밤 누님이 나눠주신 찐빵처럼요. 도윤은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준석이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겠다고. 처음에 정숙은 사양했지만 손주를 생각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알고 보니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었대. 갑자기 잘 나가는 사장님이 찾아왔다며? 뭐야, 그럼 이제 폐지 안 주어? 특히 아래층 조 씨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요즘 방송 한번 타더니 아주 거드름 피우시네. 연예인 된 줄 아시나 봐. 준석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너네 할머니 갑자기 유명해졌다며? 진짜 그 안내양 맞아? 거짓말 아냐? TV에 나온다고? 그날 밤 준석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부끄럽지 않았어요? 버스 차장이었던 거.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준석아, 부끄러운 게 뭐니? 사람 손 잡아준 게 부끄러울 수 있니? 정숙의 말에 준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다음 날 학교에서 준석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유명해졌다더니 거짓말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 특히 아래층 조 씨의 악의적인 소문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할머니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대. 그래서 사장이 찾아온 거래. 같은 악의적인 소문이 동네를 떠돌았지요.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조 씨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저 할머니 거짓말쟁이래요. 무슨 버스 안내양이에요. 그냥 TV에 나오려고 꾸민 거래요. 그 CEO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요. 정숙은 마당에 서서 그 모욕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준석은 할머니 뒤에 숨어 떨고 있었지요. 이봐요, 조 씨. 왜 그러세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정숙이 조용히 말했지만 조 씨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증거? 내가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여러분, 저 할머니 폐지 주우면서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한다더니 그 아들 교도소 갔다는 거 다 알아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석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모욕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검은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의 상황을 비서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곤란하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 찾아오는 길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정숙 앞으로 와서 모든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낡은 동백꽃 배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이 배지는 오래전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의 것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도윤은 정숙의 손을 잡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8살 때 보육원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했고 그날 밤 저는 한강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버스 차장 누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 찐빵을 나눠주셨어요. 살아보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9년 서울 시내버스 차장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가운데 젊은 정숙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이 사진을 찾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문서 보관소를 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까지 보자 더는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찐빵 회사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제 회사 로고가 반으로 나눈 찐빵인 이유도 그날 밤의 기억 때문이지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간직했던 단추를 꺼내 보였지요. 도윤아, 이건 내가 남겨준 거야.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도윤은 그 단추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받아들었지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에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누님께 드린 건 제 마음의 절반을 드린 거였습니다. 도윤은 정숙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누님, 이제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그날 밤 누님이 저를 버스에서 하루를 묵게 해주셨듯이 이제 제가 누님을 제 인생에 모시겠습니다.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조 씨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그리고 준석은 처음으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정숙은 준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45년 만에 찾아온 인정과 명예회복. 그것은 단지 정숙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주 준석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정숙의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누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꼭 갚겠다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에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언덕배기 단칸방을 바라보았지요. 그동안 빈곤과 고단함이 서린 그곳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다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내가 한 건 그저 작은 찐빵 하나를 나눈 것뿐이었어.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님, 그 작은 찐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누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차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 그녀가 오라이를 외치던 그 거리들이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정숙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3월의 어느 날 정숙은 은평구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최도윤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더 좋은 집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렸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정숙과 준석에게는 꿈처럼 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의 공동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준석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지요. 이삿날 정숙은 오래된 서랍에서 버스 안내양 제복과 모자를 꺼냈습니다. 고이 접어둔 제복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기억은 선명했어요. 빠진 단추 자리를 어루만지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 잘하셨어요, 누님?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숙을 위해 따뜻한 국과 밑반찬을 직접 가져왔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릴 때도 수줍은 미소는 그 시절의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숙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님, 제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누님이 나눠주신 찐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 자체였습니다. 도윤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역시 세월이 묻어난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영혼이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누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초대받았는데요. 마침 준석이 학교도 있더라고요. 준석이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친절이 만든 인생이라는 주제로요. 학교와 관계자에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내가 그런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강연을. 안 돼, 안 돼. 난 말주변도 없고. 도윤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빠져 살면서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누님의 인생은 그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정숙은 마침내 수락했습니다. 준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강연 당일 준석의 학교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숙은 용기를 내어 강단에 섰어요. 오래된 버스 안내양 모자를 쓰고 말입니다. 저는 버스 차장이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로 돌아간 듯 차분해졌지요. 하루에 100번 넘게 오라이를 외치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고 웃기고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산만했지만 점차 정숙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찬 겨울밤 막차 버스에서 한 소년과 찐빵을 나눈 이야기에 이르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마지막 승객은 갈 곳 없는 소년이었고 그와 찐빵 반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숙은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찐빵 하나로도요. 세상에 작은 친절은 없습니다. 모든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산을 옮길 만큼 큰 것입니다. 정숙은 준석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 손주 준석이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둬서. 하지만 저는 준석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이 산다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다. 오늘은 내가 도움을 받지만 내일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강당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교장 선생님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 어머님은 이 시대가 잊고 있던 진짜 교육자십니다. 학교에는 성적과 경쟁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지만 인생을 가르치는 분은 드뭅니다. 그 후 준석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다르게 대했어요. 이제 그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영웅의 손자였습니다. 준석 자신도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버스 차장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십 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겨울철 아침이 제일 힘들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야 했거든. 손이 얼어서 동전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어. 그래도 버스 안에서는 따뜻했지. 사람들 마음속에 숨은 온기가 있었으니까. 준석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고 슬펐던 건 버스 차장 때가 아니더라고. 내 아빠와 엄마가, 내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떠난 거야.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아이들도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거든. 나를 닮았나 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부모님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정숙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찐빵 하나에 담긴 오랜 약속. 도윤은 출판사를 통해 정숙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고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정숙의 삶에 공감하고 감동했지요. 출판 기념회에서 최도윤 회장은 모두 앞에서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차장 누님, 혹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와 기자들의 플래시가 정숙을 향했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버스 안내양 모자를 준석의 머리에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세상은 버스와 같아. 누군가 내릴 때 누군가는 타고 모두가 잠시 승객일 뿐이지.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준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라이. 유쾌하게 끝내려고 오라이라고 말했는데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할머니와 손자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카메라도 담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분주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강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집 마당의 텃밭에서 준석과 함께 상추를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나의 영웅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제목은 찐빵 할머니의 딱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딱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딱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그 마음으로 한 분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이 수십 년 후에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정숙은 손주의 글을 읽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자라다니 하늘에 있을 아들내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지요. 그해 가을 정숙은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탑승객으로 은평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번호를 타고 옛 종점에 내렸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자리에 서서 바람결에 속삭였지요. 내리실 분 없으면 오라이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과 북적임은 여전했어요. 정숙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안고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 밤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문득 정숙은 주머니에서 낡은 목장갑 한 짝을 꺼냈습니다. 버스 차장 시절에 썼던 그것이었어요. 정숙은 다시 그것을 끼고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치 버스를 세우는 신호처럼 말이지요. 오라이.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갈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과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도윤아, 살아줘서 고마워. 준석아, 내 손주가 되어줘서 고마워.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거리를 천천히 걸었지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한참을 걷다가 정숙은 길가에 있는 작은 찐빵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간에 찐빵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로고는 반으로 나눈 찐빵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르신. 점원이 정숙을 알아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찐빵 하나 주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점원은 서둘러 가장 따뜻한 찐빵을 골라 정숙에게 건넸어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사 먹어야지. 정숙은 가게를 나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찐빵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한 조각은 벤치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반쪽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그 반쪽 찐빵이 추억이자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마음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홀로 먹는 빵보다 나누어 먹는 빵이 더 맛있단다. 정숙은 벤치 옆에 앉은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지요. 정숙은 벤치 위에 반쪽 찐빵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렴. 누군가와 나누면 더 따뜻해.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찐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가방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정숙에게 주었지요. 할머니, 저도 나눌래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마지막 정류장에서 정숙은 평생 남을 태우기만 했던 버스에서 이제는 자신이 내릴 차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이었는지도. 오라이. 다음 정류장에서 만나요. 노을이 지는 광화문 거리. 한정숙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장 시절의 그 미소 그대로였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